네, 이번 시간은 경제계 핫 뉴스 시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꼭 짚어봐야 될 경제계의 소식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MBN의 이정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 여러분 잘 아시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 대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위법 사례가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해서 그 대출 상황을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같은 상황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금감원은 2007년 이후 은행권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5조 6천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전수조사 후 결과에 따라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라며 필요하다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 은행이 태양광 운영 및 시설 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은 모두 5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5조 4천억 원이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대출로 KB국민은행이 1조 7천억 원을 대출해줘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전북은행이 1조 4,800억 원, 신한은행이 6,900억 원 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시했던 탈원전 사업, 그 대체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정치권으로도 비화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시죠? LH는 직원들의 벽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택 구입 자금 등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전보다 무려 28배나 폭증했습니다. 자, LH가 한창 집값이 뛰던 시기에 국민들이 혈세로 자사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 구체적인 상황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LH가 사내 복지로 직원들에게 제공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액은 138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년 전보다 무려 28배나 증가한 건데요. 당시 대출금리는 2.4%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 중반대였습니다. 2017년에 LH 직원들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액은 4억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대출액이 16억 1천만 원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는 올해에도 8월 말 기준으로 78억 2천만 원의 대출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대출금리는 2.9%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LH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세전 순이익의 5%가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인데요. LH 직원들은 1년 이상 무주택자일 경우에 재직 중 1회에 한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L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LH 직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정부 지침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토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공정을 기해야 될 LH가 이렇게 마치 이 자사 직원들을 향해서 돈잔치 하는 것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젊은 세대라든지 주택을 같이 못 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상당히 좀 불만이나 좀 박탈감 같은 걸 심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소위 뭐 요즘 영끌족이라고 불리는 아, 네. 예, 주택을 구입한 젊은 세대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달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이 예. 금리 인상 이전보다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받은 월급의 절반 이상, 심한 경우엔 70%까지도 예. 은행에 원리금 대출액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LH 직원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큰 혜택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특혜, LH공사 이런 특혜라든지 국민 혈세에 낭비하는 방만한 자사 대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시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예, 아마 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네. 예, 정치권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조만간 수정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삼고 또 과거 정부에도 많은 문제가 됐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이제 시정이 점점 되질 거라고 보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이라든지 주택 문제만큼은 공정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금속 연마제 일종인 투사제라고 있습니다. 일반인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투사제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을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담합파들이 적발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정위가 서울 쇼트공업, 또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평균 시장 가격은 끌어올리고 각자의 거래처는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들 3사 대표이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담합을 모의했습니다.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멈추는 대신 그해 7월까지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에 한해 거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담합의 결과로 투사제의 평균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725원에서 910원으로 올랐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공급사를 변경하려고 하면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담합은 2019년 8월까지 68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 담합이야말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인데요. 담합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원하는 대로 받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용하는 여러 가지 하청업체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수자원공사 소식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아시다시피 환경부 산하와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소관된 법령을 위반을 해서 부과받은 과태료가 무려 1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어떻게 같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주무부처 공공기관끼리 법령을 또 위반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환경부 소관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네. 국회 환노위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기물 관리법, 또 하수도법, 물환경 보전법 등 모두 58건을 위반해 1억 4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부과받은 과태료 총액은 1억 6,600만 원에 달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이어 국립공원공단이 5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4건,
한국환경공단이 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 초과, 즉 폐수를 흘려보낸 하수도법 위반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 폐기물 보관 장소 위반이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공사만이 아니네요. 보니까 여러 기관들이 모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니 환경관리공단이라고 그러던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될, 규정을 지켜야 될 기관들이 오히려 상위 기관인 부처의 법령을 위반했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욱더 규정이라든지 강화하고 이런 근절하는 조치를 당연히 취해 나가겠죠. 네, 물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는 아주 민감하게 봐는 문제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시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업의 ESG 경영이 강화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정부의 공공기관이 예.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 일반 기업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재난재해 같은 여러 가지 기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국민 이미지 쇄신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2년 동안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 자산 규모가 무려 2,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세금을 내지 못해서 미납,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압류 재산을 했는데 그게 가상 재산을 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무려 2,6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가상 자산 규모가 어떤 건지 좀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은 2,59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00억 원이고요. 예. 지방세 체납 압류분은 834억 원이었습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보면요. 경기도의 가상자산 압류액이 530억 원으로 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뒤를 서울이 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은 178억 원이고요. 인천이 54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개인의 기준으로 가상자산 최고 압류액은 네. 무려 125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요. 지방세 14억 3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그래서 이 A씨가 갖고 있던 네. 비트코인 32억 원, 예. 또 리플 19억 원 등 예. 20여 개의 가상자산 124억 9천만 원을 압류당한 겁니다. 네. 과세당국은 2년 전부터 이렇게 가상자산 징수 제도를 도입하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네. 거래소의 조회를 거쳐서요. 체납자의 계좌나 자산을 일단 압류하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네. 수억 원의 자산을 갖고도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예. 공정한 조세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특별히 경기도나 서울, 인천 지역에 이렇게 가상자산 규모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구가 좀 많아서 네, 아무래도 그럴까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가상자산을 압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이 체납에 대한 세금 환수 효과가 훨씬 아무래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상자산이지만 명백한 자산이고 예. 예,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뭐 얼마든지 행정 명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령 예를 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환수가 거의 안 됐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예. 예, 훨씬 더 환수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방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가상 자산 규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추적 조사나 검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점점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익명성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어느 수준까지 그 해당 당사자의 예. 소유인지를 규명하는 게 예.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예. 좀 더 제도권 하에서 예. 명백하게 좀 일반 증권 시장처럼 예. 거래소를 통한 그런 좀 투명한 시장이 네. 형성이 되면 예. 앞으로 이런 환수나 예. 이 같은 조치에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몽땅 숨겨놓고도 탈세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체납 압류 차원에서 가상자산 압류 어떤 제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감시 기능, 인적인 물적인 조건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예. 예. 앞으로 뭐 저희 MBN TV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화, 투명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금 환수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1인당 연간 353잔의 커피를 마실 정도로 커피는 국민 음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잔꼴로 마시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한 잔꼴로 마시는 하루에 한 잔꼴로 마시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 국내 상위 커피 전문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해서 적발된 건수가 매년 해마다 무려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국민 음료에 이렇게 식품위생건이 많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번 소식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소식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부터 국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428건에 달했습니다. 네. 2019년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은 96건, 2021년은 94건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투썸 플레이스로요. 66건에 달했습니다. 네. 네. 뒤를 이어 메가커피가 64건, 이디야가 55건, 백다방이 54건, 요거프레소가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91건, 영업 변경 신고 위반은 38건, 네. 네. 무단 멸실은 역시 38건으로 적발 비율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투썸 플레이스 건수가 이렇게 높을까요? 아시다시피 뭐 유명한 브랜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젊은 층이 이용하는 브랜드인데 제일 건수가 많네요. 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썸 플레이스는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죠. 예. 네.
기본적인 직원 교육이랄까, 예. 아니면 영업 방침 등에 있어서 예.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네.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 교육 뭐 중요하죠, 이런 분에. 예. 그리고 이 백다방이라 그러면 뭐 박동원 씨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좀 최근 들어서 젊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여기도 1위 4위에 올라와 있네요. 백다방이 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특별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백다방 같은 경우는 예. 초기에 저렴한 커피 가격으로 네,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하지만 과도한 프랜차이즈 점포를 예. 유치하는 바람에 또 비단 백다방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예. 워낙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난립하면서 예.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예. 네. 그 중간에 이제 폐업으로 이어진 프랜차이즈 본사도 많고요. 예. 아무래도 관리가 좀 부실해지는 경향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백다방의 경우는 박리담의 매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보니까 소화할 수 있겠네요. 예, 많은 양의 커피를 취급하다 보면 네. 예. 아무래도 식품 위생 쪽에 예.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뭐 위험 요소는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 백종원 씨는 벌써 이제 유명 인사가 다 됐는데 그 백다방 서민들이 이용할수록 더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맛 뭐 또 중요하지만 이제 위생도 많이 중요합니다만은 혹시 이 업체들이 주로 어떤 건으로 위생을 많이 했는지 이 100건 중에 주로 좀 어떤 건들이 많은 건지 이런 게 혹시 좀 파악이 좀 돼 있나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런 식품 업소들은 예. 주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 점주가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예. 그런 건수가 18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예. 됐습니다. 180 몇 건이라고 하시죠? 184건입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 이제 위생 교육으로 되네요. 그럼 그 위생 교육이라는 거는 따로 별도로 그 직원들을 교육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 아무래도 요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예.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서 예. 사장 혼자 운영하는 그런 1인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1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 예. 본인이 위생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예.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코로나19 여파가 가져온 네. 그런 또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렇게도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위생법을 위반하면 징계 수위가 어떻습니까? 예, 보통 뭐 과태료나 예. 그런 처분이 가장 많고요. 예. 이제 심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 같은 처분도 받고요. 예.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찰에 예. 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커피는 그야말로 국민 음료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이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단순히 음식 차원을 떠나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런 커피가 맛뿐만 아니라 위생도 갖춰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음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지금까지 일상 속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만을 골라서 톡톡 짚어주는 우리 경제 한 뉴스였습니다. 우리 MBN 이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할 때 가상 하니까 가짜 같은 느낌이 얼핏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버추얼 에셋, 버추얼 커런시 그러는데 이 버추얼은 가짜가 아니라
컴퓨터 공간,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그 도움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의 발행이라든지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투자자들과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생태계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 토큰 아니면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어떤 기대와 희망감을 가지고 그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커가야 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블록체인 기업들 아니면 그 생태계들이 책임감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23일 금요일 MBN 뉴스 프라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